예, 사회복지행정실무 5주차 운영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4주차 때까지는 우리 PPT야 우리 텍스트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들을 올리고 과제와 토론 주제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5주차 때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5, 6, 7주차까지 이렇게 또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국가적인 어떤 그런 위기 차원에서 우리 협력하는 의미로 또 사회복지를 또 전공하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수업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유튜브 영상은 좀 줄이고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 1교시를 이제 5, 6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5, 6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텍스트 중심에서 이제 1교시 진행을 하고 2, 3교시는 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과정들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실무상 이제 어, 이게 뭐 현장에 어떤 임상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만 23년을 근무를 하면서 이제 행정 실무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떤 임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이나믹한 어떤 뭐 사회복지 실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임상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무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걸 또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친구들도 이 행정실무 얼굴 보고 수업을 해도 약간 딱딱한 과목인데, 이거를 또 비대면 수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한 그 사회복지 행정실무에 관련돼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얘기들을 담을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영상으로 묶긴 묶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서 나는 한계에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8주차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얘기 중심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정 실무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하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요점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계획상으로는 8주차 시험을 지금 볼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이니까 이제 뭐 어려운 시험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핵심 요약을 해서 이제 잘 정리하고 7주차 때 정리를 하고 8주차에 만날 수 있으면 좀 시험 보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시험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학생들과 만나서 이렇게 그 시험 얘기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또 수시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주차 운영 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운영 규정은 이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서 실제로 정리된 문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게 전반적인 우리 행정실무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운영 규정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직접 뭐 음성으로나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뭐 시간은 2교시 수업으로 2, 3교시 수업을 이렇게 운영 규정 1, 2로 세션을 나눠서 이렇게 한 25분씩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50분 수업을 좀 그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50분으로 계속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으로 좀 추적해서 20분 내지 25분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다소 지루하더라도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복지관 운영 규정을 제가 이제 참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땡땡땡 처리해서 인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규정을 제가 하나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좋게 뭐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 문건으로 풀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에 있는 텍스트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한 그 특별하게 복지관의 나름대로 현장에 맞게끔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현장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은 좀 과감히 스킵해서 넘어가고 좀 그 기간의 특성을 살려서 내용들을 적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2교시 1세 세션은 전반적인 총칙, 운영 규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조직 관리. 그래서 조직 관리에 대한 조직 규정, 그다음에 위임 정결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인사 관리는 인사 규정, 두 번째 공무 규정, 세 번째 부수 규정, 네 번째 여비 규정으로 나눠서 인사 관리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 관리 부분입니다. 재무 관리 부분은 회계 관리 부분과 물품 관리 규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규정 총칙에 대해서 이제 운영 규정 전반적인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칙은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지관은 어디로부터 위탁받아서 이제 운영한다. 뭐 조계종이기 때문에 불교 부분에서 위탁을 해서 이 사무를 이임받아서 이제 지자체 사무를 이임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관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 규정, 뭐 여러 가지 회계 규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설관리 안내, 그다음에 재무회계 규칙, 각 분야별로 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에 나와 있지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제 그 운영 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의 어떤 규정이 따로 있고요. 또한 그 규정 지자체별로 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권한 위임을 이제 그 법인을 통해서 이제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운영 규정을 통해서 이제 각자 세부적인 운영의 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보듯이 뭐 1장 총칙, 그 다음에 2장 재정, 그 다음에 3장 사무, 그 다음에 4장 보칙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총칙을 여기서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서 조직 규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규정은 이제 첫 번째 보는 바와 같이 직제, 이제 어떠한 직제로 운영할 건지, 자, 관장, 부장, 과장, 담당, 각 팀의 담당, 그다음에 이렇게 그 밑에 어떤 사업단을 두고 있다. 어떤 직제로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 어떤 복지관은 뭐 관장, 부장은 한 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부장이 2명인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직제를 어떻게 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의 자격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 인천에서 또 관련된 지침이 또 세부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업무 분장은 뭐 총무과 업무, 그다음에 이제 복지 업무, 세 번째 이제 각종 이제 그 팀별 업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된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뭐 사례관리 업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업무, 가족복지 사업 업무, 지역사회 보호 사업 업무, 교육문화 사업.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은 5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사회 그 6대 복지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이제 지침에 나와 있는 것들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위임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복지관에서 이제 사무를 봄에 있어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산모 업무부터 아주 중요한 문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관장이 다 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임 정결권을 줍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부장이 알아서 이제 결제를 하고 어떤 경우는 각 팀의 팀장들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종 결제권자를 과장으로 둬서 이제 운영을 결제를 위임하는 경우인데 여기 별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는 관장이 직접 결제해야 될 뭐 공문서 관리,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비품 구매 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품 구매, 민원 처리 관련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외부 관련 대행사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관장이 결제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부장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부서별, 팀별로 이제 직원들의 어떤 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장이 이제 관장 정결권을 갖고 위임해서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부장보다도 더 밑에 있는 팀의 업무에 관련돼 갖고 각 사업 부서별 프로그램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이 이제 정결권을 갖고 이제 결제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관장, 부장의 결제 없이 각 팀의 이제 팀장들이 과장한테 결제를 하게끔 하되 정결권입니다. 정결권은 이제 그 부장이나 관장이 결제를 한 거를 이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결국은 관장이 지는 건 지는 거지만 일단은 업무 행정에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권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규정이 이제 바로 인사관리 부분에 들어갔는데요. 자, 인사관리 부분 첫 번째인 인사 규정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뭐 직원, 임명, 그 다음에 직종, 직책, 그 다음에 직급, 보직, 승진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 규정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종에 대한 구분을 그래서 아까처럼 관장, 부장 이렇게 뭐 어떤 데는 뭐 부장을 사무부장이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직급을 명칭하는 명칭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들 이제는 예전에는 각 복지관별로 인정하는 범위들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게 되는데 인사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 인정하는 범위들은 시에서 이제 거의 정해주고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유사 경력 같은 경우를 정해줘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경력들을 이제 정해놓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 증명 및 전력 조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 인사 이유를 줘서 이제 관련돼 있는 이제 그 이제 직원들에 대한 임명부터 이제 승진,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상벌 규정, 벌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인사이익을 통해서 이제 그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인사위원회 설치는 이제 관장 소속 하에 두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만약에 관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제 직무대행을 이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인사 규정에 이제 포함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결격 사유로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좀 더 강하게 이제 얘기를 예전 같은 경우는 기독교 법인에서는 예, 그런 그 약간 그 규정들을 조금 더 종교적인 부분을 두고 있는데 요즘은 인권의 시대에서는 이제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게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그 인권적인 차원에서 또 아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하게끔 이런 것들은 잘 두고 있습니다. 또 계약 및 채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계약직의 퇴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습기간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 데도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을 1개월로 두는 데도 있고요. 수습기간을 어떤 데는 아예 두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수습 기간을 두게 되면 이제 그 기간 수습 기간 내에 이제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한 능력과 그런 걸 통해서 뭐 그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기간을 채용을 이제 연장을 안 하겠다 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해지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직원 채용을 공개 채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20분간의 어떤 2, 30분간의 짧은 면접으로 사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이제 주는 추세에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승진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고 또 포상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어떤 순서대로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그런 그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할 것인지 포상을 보게 되면 기간 내에서 5년 근속상, 10년 근속상, 15년 근속상, 뭐 15년 근속상을 이렇게 또 기간 내부적으로 이렇게 줘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내부에서 운영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포상의 종류 보면 이렇게 장기 근속을 위해서 장기 근속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근속상을 또 주는 이유가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포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고 나중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원칙을 대비했을 때 이런 것들을 두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징계는 아까 인사이해를 통해서 하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어떤 판단하에 인사이해를 둬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그 징계에 대해서는 뭐 견책, 또 감봉, 나름대로 정직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 그 규정을 두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둬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들을 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운영 규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사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인사가 많다는 얘기가 있죠. 사람을 채용하고 뽑고 관리하고 또 판면하고 징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정년은 뭐 일반 직원들은 60세, 관장은 60세 이런 규정들은 이제 뭐 그런 사법에 나와 있는 이제 사회복지 기관의 정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뒤에 내용 중에는 뭐 우리 관리직 직원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아주 그 개간했을 때부터 그 관리 기사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 아니면 또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그런 그 공개청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을 때는 한번 재공고를 내고 그래서 없을 때는 1년 정도, 1년 내지 2년 정도를 이제 계약을 해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연장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규정 보시면 이제 되고요. 뒤에 별채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적조서 상 규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기관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뭐 외부로부터 시장상을 받거나 복지부 장관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제 공적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작성하게 돼서 이런 양식에 의해서 이제 공적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적고 개인 신상에 대한 것들을 적고 이제 공적인 어떤 업적들을 간단하게 적는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적는란이 있고 포상도 예전에 포상 경력이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너무 빨리 최근에 받은 게 있으면 못 받게 하는 규정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공적사항을 작성해서 내용으로 찍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사위원회 이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 이제 요구서를 올려서 어떤 사유로 징계를 하고 어떤 거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의결되면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의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의결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직원은 이제 직원이 어떤 사유로 휴직을 하게 됐다,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복직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휴직원, 복직원을 통해서 하게 되고, 요즘은 이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마다 작성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직은 당연히 연간 계약직이라도 그 작성하지만 일반 정규 직원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매년마다 통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복무 규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복무 규정은 이제 직원이 일하면서의 어떤 근무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가. 요즘 좀 그 주 40시간이 되면서 좀 그래서 주말에 그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정해놓고 또 나름대로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근로기준법상에는 그 시간에 근무했을 때는 다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기관 여건상 이거를 다 이제 시간의 근무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8시간, 뭐 이용시설은 8시간까지 적용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10시간까지 적용해서 시간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들로 해서 이제 이게 업무 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뭐 그런 결근에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직업과 저택, 외출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휴가를 산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가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공제를 하고 휴가 기간을 어떻게 산출을 하고 이제 특별히 어떻게 휴가를 며칠씩을 지급을 하고 또 출산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또 지급을 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요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그 나름대로 이게 뭐 그 경조사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그런 휴가 날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공무원법이라든지 그 법인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따로 경조사에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을 또 지급을 받고 있는 이렇게 규정으로 두고 있네요. 또 보건휴가 같은 경우는 여직원의 어떤 그런 예전에 생리휴가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휴가로 이제 두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공가모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이제 공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훈련 남자 직원들은 예비훈련을 간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업무 관련돼서 법원에 소집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공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업무 규정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뭐 고령자 고용에 관련된 부분 정년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아까 인사규정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정년 퇴직이 됐지만 필요한 경우는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다시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복지관 직원들은 뭐 이렇게 어떤 고충 처리 이유를 둬서 어떤 민원을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루트를 두게끔 해서 명령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뭐그 출장계, 뭐 결근, 직업, 조퇴, 매출계 이런 내용들도 다 있고요. 자, 그리고 휴가 신청 이제 휴가 신청은 그러니까 휴가 신청을 미리 해서 이제 언제 휴가를 가겠다는 것들을 이제 신청서로 하고 또 시간의 근무 같은 경우도 시간에 이게 근무 명령서를 작성해서 어떠한 이유로 시간에 근무를 하며 어떠한 몇 시까지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고 사직원도 제출을 합니다. 이제 어떠한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별지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 규정이 됩니다. 자, 이때 인사관리 규정이 이제 인사, 공모, 보수 여기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관리 부분이 복지관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좀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자, 보수라고 하면 대부분 복지관에서 이제 정해진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인건비 테이블이 있지만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는 이제 예산이 그 넉넉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테이블을 조금 더 낮게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뭐 재정 여건이 괜찮으면 법인에서 이걸 지원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그 각자 시설마다 정해놓는 이제 규정이 따로 있고요. 서울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높게 주는 어떤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수 규정들은 각 그 직능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임의적으로 잘 정해진 바에 기초해서 지급을 해야 되며 적게 줄 수는 없죠. 적게 줄 수는 없고 최소한 그 기준을 맞춰서 지급을 하되 혹시라도 낮게 줄 때는 이제 나름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보수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가 보수 지급을 언제 할 것이며 또 아까 인정 능력을 또 복지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법인 수당이 딱 있네요. 자, 이건 다 법인마다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또 액수가 다 다릅니다. 또 법인마다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여기 복지원 보니까 이 불교 법인에서 관장한테는 40만 원, 부장한테는 20만 원, 과장한테는 15만 원, 이게 팀장에게 10만 원, 회계 담당자에게 10만 원 이렇게 이제 법인 내에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각 기관마다 이제 그 상이하다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비 규정입니다. 출장할 때, 교육받을 때, 또 이렇게 지방의 워크숍이라든지 갈 때 이제 얼마의 어떤 그 교통비를 지급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뭐 가면은 교통비는 실비로 해서 지급을 받게 되고 일비는 이제 하루당 2박 4일이면 3일로 계산해서 이제 뭐 대부분 통상 2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거기서 이제 그 하루하루씩 계산했을 때 거기에 이제 뭐 막내 교통비라든지 움직이는 교통비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숙박비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인천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서울로 갈 때는 뭐 1박당 7만 원씩, 그다음에 이제 같은 광역시로 갈 때는 뭐 6만 원씩, 그 외 지역은 뭐 5만 원씩 그렇게 해서 이제 숙박비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들은 이제 근무지 이제 내에서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또 근무지 외에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이렇게 액수와 여러 가지 일비와 숙박비가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비 규정은 뭐 이렇게 아시겠죠? 뭐 교육받을 때, 워크숍 갈 때 필요한 경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재무관리의 이제 회계관리 규정. 재무회계관리는 대부분 뭐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그냥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이제 회계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며 예산 집행 편성을 어떻게 하고 또한 예산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제 예산을 또 어떻게 조정하고 이거는 복지관 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자체가 정해놓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서 뭐 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처리 장부, 그다음에 그런 장부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사회복지시설들은 법인회계를 중심으로 이제 시설회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이라든지 장부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재무규칙에 정해놓은 바에 의해서 하되 각 기관마다 운영 규정이 좀 얇고 두꺼운 이유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 설명을 그대로 달아서 적시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정하진 않고 그냥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그런 식으로 겹치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증빙서류를 어떻게 하시며 증빙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또 회계 책임자를 어떻게 회계 관리자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외부와의 어떤 그런 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입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입찰 금액도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로 이렇게 그 입찰로 해서 경쟁으로 해서 경쟁 입찰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저희 기관 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기관에 정해놓고 그 시설 관리 안내라든지 여러분들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서 내용들은 참고로 이렇게 어떤 견적서가 필요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용들은
차근차근 보시면서 내용들이 한번 또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금액들은 이제 직접기, 간접기를 통해서 얼마큼 지급이 된다는 거, 이건 또 후원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내용들을 정확히 참고해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 또 뒤에 있는 내용들 보면 물품 관리, 어떻게 물품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물품을 관리하고 이제 불용 물품은 또 어떻게 또 처리할 거며, 또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물 관리를 또 어떻게 그 관리를 작성해서 운영할지, 그래서 물품 처리 요청, 부정 처리, 다음에 여기서 기증, 매각, 폐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별지에 나와 있는 서류 양식에